네, 안녕하세요. 지금 디센트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찬웅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지 특히 요새 뭐 미국이나 한국 모두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뭐 선진국 아니면 강대국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지털 달러의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뭐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뭐 강화하는 등 뭐 이런 사용처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이제 좀 신흥국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제가 찾아보고 좀 한번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해당 주제를 선택하고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흥국이란 이제 개념 갖고 가자면은 신흥국이란 이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이제 정말 경제 구조가 이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정말 뜻하는 것이어서 이제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이제 IFC라는 그룹에서는 이제 신흥국을 이제 that is in transition or increasing in size, activity, or sophistication으로 정의. 이제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제 개혁이 진행 중이고 고성장 잠재력을 지녔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안정성과 속도가 부족한 국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진국을 정의하는 이제 그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MCI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선진국 지도를 이제 많이 확인을 하는데 어 이제 보통 이제 신흥국들을 이제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저소득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장 성숙도, 이제 GDP 대비했을 때 이제 금융시장, 이제, 이제 그런 신흥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은 빠르나 제도화가 덜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이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점차 개방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안정적이보다는 위험도와 수익성이 공존해서 투자는 이제 지만 그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그만큼 투자에 대한 이제 레버러징이 훨씬 큰 그런 국가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MSCI 이머징 마켓에 편입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MSC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흥국으로 보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중저소득 국가는 더 이상 아니지만 한국은 인 투자자가 이제 원화 자산을 거래할 때 외환 규제를 받게 되면 이제 24시간 개방되어 있지 않고 공매도 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등의 규제가 접근성을 낮춘다고 이제 MSCI 평가를 하였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그 구조, 그 다음에 선진국 기준에 맞는 자본 유출입 자유 수준에는 아직 미달된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투자, 환전, 결제, 회계 처리 등 모든 과정을 따라야 하는데 각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책이 많다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러셀이라고 따로 평가하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이제 기관마다 기준이 좀 이상한. 그래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뭐 크냐 작나를 비교를 했을 때 절대 작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 GDP 기준으로 봤을 때와 글로벌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40% 정도 시를 차지할 만큼 시장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규모를 대비했을 때 투자를 봤을 때는 세계 주식시장 유동성의 12%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의 20%밖에 차지하지 않을 만큼 투자 측면에서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경제활동 규모는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성장은 하지만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유와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신흥국 이제 통화들이 이제 사실 불안정해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이유들을 이제 한번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 표, 아까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확 오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확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 GDP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의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됐을 때도 뭐 식량, 에너지 등 필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은 물가가 빠르게 치솟고 그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 신뢰도와 중앙은행의 통제력 부족으로 실제 구매력이 빠르게 이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서 2021년에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CPI가 10% 이상을 기록한 신흥국들은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는 가치가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외환 부족과 환율 불안정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팬데믹 시기 때 보게 되면은 달러 대비 통화 가치 변화율을 보았을 때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를 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흥국은 수입 대비해서 외화 수입이 적고 이제 외환 보유액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불안정한 자국 화폐보다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자국 통화는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입 물가는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돌게 되면서 통화 불신의 악순환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럴 때 이제 통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달러를 이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으로 그 달러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그 신흥국 통화가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해외 송금이 끊기게 되면 생존이 위협받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제 외화벌이를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명이 해외에서 돈을 보내는 행위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은 GDP의 10에서 25%가 이제 해외 송금, 레미턴스에 의존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아서 만약에 팬데믹 같은 사건이 터지거나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터져서 이제 해외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가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는 GDP의 10에서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율, 금융 시스템의 압박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고 어, 경제 위기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 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은행이 없어도 이렇게 작동하는 이제 송금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이런 국가들에 있어 왜 이런 세 가지 국가들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실패가 낳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대통령 이제 에르도안이 고금리를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제 고금리를 받는 이제 사업 자체가를 악의 행위라고 여겨서 이제 그의 신념과 이슬람 율법 해석에 의해서 이제 약간 아베노믹스처럼 에르도안 노믹스라는 독자적 통화 이론을 이제 터키에서 이제 실행을 하였는데요.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원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에서 생각이 되는데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약한 리라는 오히려 수출을 늘린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중앙은행이 이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판단들로 인해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고 통화 신뢰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80% 이상 발생해왔고 리라와는 이제 5년간 440% 가치가 하락이 되어서
원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뭐 5불 정도였던 게 32불까지 해서 리라화가 급격하게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 때 급하게 금리를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터키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리라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어, 리라와 가치 급락 속에 결국 시민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2023년, 2020년 기준으로 스테이블 GDP 대비 4.5%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위인 4.3%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거를 보실 수 있고 체이널 리시스 조사에 따르면 USD 스테이블 거래 규모는 총 300, 그리고 바이낸스 터키, 그다음에 BTC 터키 등 거래소에서 이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이 BTC 터키 그 페어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점들은 USD 대신물 대체 수단으로 수용하기도 하였고, 터키 인구의 3%인 620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결국 사용하게 된 적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자산 저장, 그다음에 송금 수단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장기적인 이제 정책적인 상황의 터키와 이제 비교됐을 때 아르헨티나는 결국 구조적인 위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수십 년간 재정 적자와 외채 의존을 계속해서 반복을 계속해서 이제 부족한 테이블 통화 발행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누적이 되었고 수출세, 가격 통제, 그다음에 환율 개입 같은 단기적인 부분을 오히려 시장을 위복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에 인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2024년도 인플레이션율이 약 200, 최소화 것처럼 5년간 약 800% 하락하게 되어 터키는 단기적인 정책의 실패, 아르헨티나는 누적된 위기의 폭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말레이 이제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중앙은행 폐지와 같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크립토 달러가 이제 신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정부 자체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폐지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민간 시장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로 페어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었고, 어, 이제 페소가 아닌 달러가 이제 가치 저장 수단 자리를 잡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화폐보다 결국 신뢰받는 게 변동성 낮은 디지털 달러라는 이제 얘기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 사례로 사실 신흥국이라고 좀 하기는 어렵지만 레바논 사례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오래 기간 외국 자금을 계속해서 의존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부회가 되었고 공공 지출을 계속해서 남용하고 이제 그 금액을 이제 공공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는데 기반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데 생산력은 계속해서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레바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오픈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금리를 달러 예금을 유치를 나갔습니다. 금리가 때문에 계속해서 갚을 결국 일종의 폰지 구조처럼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제 달러 이제 계속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근데 2019년 이제 코로나를 앞두고 그 시기부터 송금과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이 구조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붕괴 직전에 맞으자 은행들은 예금 인출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0달러 만 출금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 기준 레바논 GDP 대비 공급 부채 비율만 보더라도 150%였기 때문에 매우 이제 부채가 매우 큰 상황이었고, 이 제가 좀 오타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IMF 이제 국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고를 하였지만 이제 부정부패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레바논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 사건이 터졌던 게 2020년 이제 베이루트 그때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정부 신뢰와 이제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가 되어서 원래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 이제 페소가 이제 US 달러랑 였는데 이게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암시장 환율이 이제 1 USD당 이제 페소 9만 레바논 페소까지 거의 60배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이게 악화되어서 아예 은행은 예금을 인출하고 달러 인출 시 레바논 페소 강제 환전하기까지도 한 은행이 사실상 의도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아예 시민들이 계속해서 실제 흉기로 무장 인출, 그러니까 실제 총기를 가지고 무장 인출도 시도를 하고 그냥 장난감 총을 가지고 가서 은행을 협박해서 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내 돈, 그러니까 내가 예금한 돈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장 부도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것들을 봤을 때 같이 옆에서 보는 국민들이 그 사람이 나빴다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영웅대접을 그런 사례들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모아서 저축한 금액이 원하는 이제 가족의 수술을 위해서 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인출을 하지 않고 확률이 이제 급등하게 되니까 그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레바논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이 사라지자 이제 직접 비트코인 채굴을 하거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조금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었고 어, 은행이 망가진 이상 P2P 거래와 OTC 트레이딩이 더 신뢰받는 그런 수단으로 레바논은 이런 부정부패 상황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금융의 복합적인 위기가 드러나게 된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저 국가들이 막 필요로 인해서 지금 당장 막 스테이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수 없이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극심한 인플레이션, 외환무역, 통합 문제로 인해서 자국 화폐가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경우 스테이블은 이제 달러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하다 보니 현지 거래소에서 USDT가 원래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 현상도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프리미엄이 30% 이상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소외계층들도 은행 계좌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가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까 레미탄스 관련해서 국경과 송금 수요가 높은 국가들에서도 빠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어독션은 실제 경제 행동과 맞물리고 실질적으로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달러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머징 마켓에 대한 리포트가 이제 2024년 9월 달에 하나 출간이 된 게 있어서 거기에 있는 주요 데이터들을 하나 좀 가져와서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이제 브라질,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를 5국가를 뽑아서 한 500명씩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요.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브라질,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수의 신흥국 사용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에서 10%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어,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에 따라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 비중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신흥국 사용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암호화폐, NFT 거래와 달러로의 자산 보존을 위해 활용하고, 특히 또 나이지리아는 좀 성향이 좀 많이 달랐던 게 달러로 저축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높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환전 수수료 절감이나 이제 디파이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령대로는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의 젊은 사람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이제 45세 이상은 좀 더 자산 보호, 그다음 자산 보관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달러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신흥국 사용자들이 이제 USD 은행 계좌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한 주요 원인은 이제 더 높은 수익률과 가치 안정성으로 인해서 사용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나이지리아는 조금 더 다른 국가들보다 응답 비중이, 그러니까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훨씬 더 높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연령대로는 거의 항상 비슷하게 젊은 나이대는 좀 더 수익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도 제가 한번 그 자료가 있어서 저도 지갑 회사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답변에 따르면 신흥국 사용자들은 바이낸스 계열 지갑을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바이낸스 익스체인지나 트러스트 월렛 같이 바이낸스 계열의 사용률이 두드러졌고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령대로는 18세에서 34세까지가 바이낸스 계열과 메타마스크, 크립토닷컴 지갑 사용이 활발했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자산 보호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 보니까 하드웨어 지갑이나 아예 지갑을 미사용하는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좋냐, 무조건적으로 도입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계속해서 자본 유출 통로가 된다고 언급을 하신 것처럼 결국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이 약화가 될 수 있고 또 통화 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통화 주권 훼손 및 신흥국의 자본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있어서 BIS라는 곳에서 이제 대응 방안으로 중앙은행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 등을 이제 통합적으로 묶어서 디지털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할 만큼 어느 정도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좋다 라고는 이제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냥 오늘 발표는 이제 첫 주차다 보니까 간단하게 신흥국에 있어서는 왜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